안녕하세요. TV특강 진행을 맡은 서경방송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역대급 장마, 또 기록적인 폭염, 이런 이상기후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시보건소 건강강좌 주제는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법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강의를 해주실 분은 바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염이라든지 폭설, 슈퍼태풍, 해수면의 상승, 이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대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좀 크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기후위기를 드러내는 많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신문 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접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제 썰매를 끄는데 개들이 마치 수면 위를 달리는 것 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걸 누가 찍었냐면은 덴마크의 기후과학자가 찍었는데요. 전 이거 보면서 기후위기가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 위태로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매우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게 된 이유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산업혁명,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꾸준히 올라서 지금 1.1도 가까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재난의 강도도 더해질 텐데요. 최근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평생 동안 7배의 폭염, 홍수, 가뭄, 흉작, 산불은 2배 이상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점점 더 이 기성세대들보다 더 많은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안타깝고도 우울한 전망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 동안의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서 보고서를 써보면은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1.6도 가까이,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 올랐는데 우리는 1.6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09년 전보다 여름이 20일이 길어지고 겨울이 또 22일이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 일수는 또 늘어나고 한파 일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강수량은 증가했는데 비가 내리는 날짜 수는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가 내릴 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강수 강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요즘 확실히 너무 많이 변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늘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 경험 떠올리면은 저희 54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최장 장마를 기록했죠.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정의해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 글자들이 되게 딱 참 중요해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온난화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기후 패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면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겁니다. 어떤 온실가스를? 우리 많이 들어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그게 다 인간이 오늘 하루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 이제 78억 명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또 에너지를 쓰게 되고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를 키우고 또 밭에 비료를 뿌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바로 에너지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입니다. 보통 기후위기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양이 이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에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19% 정도를 차지하는 게 메탄인데요. 메탄은 주로 축산 과정에서 또는 우리가 농사 짓는 과정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인류는 19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 하던 그때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IPCC 과학자 그룹을 결성해서 도대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88년도부터고요. 그리고 이거 인간에 의한 것 같고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겠는걸? 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이란 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92년도고요. 94년도에 그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많이 배출했을까요? 배출을 한 역사를 따져봤더니 선진국들이 먼저 산업화를 겪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선진국의 책임이 크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토의정서. 그래서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약속해서 주요하게 유럽 국가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온실가스 줄이려면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 줄여야 되고 메탄가스 농업 부분에 배출되는 양도 줄여야 되고 또 냉매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에서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줄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노력했는데도 배출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 같은 교토의정서 상에 없는 나라들이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교토의정서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2015년도에 새로운 약속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 의해서는 모든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약속을 달성하는 것을 노력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파리 협정 체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로 석유, 석탄,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우게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쫙 봤더니
1850년부터 등장한 석탄, 석유, 가스 사용량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비량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걸 조금씩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줄이려고 보니까 이미 80% 이상을 우리가 너무 화석 에너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석탄은 우리 이제 연탄 난방 안 합니다. 석탄 쓸 일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석탄 발전소에서 많이 태웁니다. 전기 만들 때. 자, 우리나라는 전기 만들 때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40%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는 산업 현장에서도 쓰지만 정말 이동할 때는 거의 이동수단 차량이라든지 배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사실 주요하게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으로는 석유를 다 쓰고 있죠. 자, 가스도 산업 현장에서도 쓰고 우리 또 생활에서는 이제 겨울이 오면은 난방 에너지로 가스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화석 에너지가 곳곳에서 쓰이는데 우리가 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화석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라는 그런 변화의 의미가 아니다. 이건 그냥 정말 위기다. 그래서 가디언지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 위기, 기후 비상, 기후 붕괴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께서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은 기후 변화라는 단어 대신에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태웠습니다. 그럼 석탄 발전소에선 CO2가 배출이 됐겠죠. 얘는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재난의 강도는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이 IPCC 과학자 그룹들이 특별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 이상 오르게 됐을 때는 재난을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1.5도에서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온도가 올라가는 상승 추이가 있잖아요.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면은 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도에 언제 도달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2021년에서 40년 사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네? 우리에게 닥친 바로 지금에 와 있는 위협이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과학자들이 1.5도 선에서 멈추려면은 탄소 중립을 해야 돼 라고 이때 탄소 중립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인데요.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이걸 2050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시키는 겁니다. 0, 배출량 0. 배출량 0이라고 하면은 거의 배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탄소 중립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을 순배출 제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은 아예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아예 배출하지 않는 방법. 만약에 그걸 배출했다면은 대기 중에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건 플러스 된 것을 흡수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시켜가지고 0으로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50년에 가스를 이만큼을 태워가지고 배출을 했어요. 그럼 배출한 것을 나무가
이 CO2를 흡수해가지고 상쇄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가스가 이렇게 나올 때 가스를 공중에서 포집해가지고 대기 중으로 안 나오게 땅 속에 묻어야 돼요. 이걸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상쇄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땅 속에 묻어버리는 데는 비용도 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탄소 중립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난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 13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특히 산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구나. 그런데 그냥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자 정도가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사회로 만들 만큼,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더 이상 대기 중에 CO2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약속을 지키려면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4년 이내에 G20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을 대표하는 G20 국가들은 환경에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한다. 화석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화석연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다. 그럼 이제 화석연료에 주던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정부도 지급하고 있던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면세유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탄소세처럼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탄소 발자국도 있습니다. 자, 탄소 발자국은 우리도 학교에 가면은 이런 계산해 보잖아요. 나의 오늘 하루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동할 때 차로 이동했을 때, 버스로 이동했을 때, 그리고 전기를 얼마 썼을 때, 그러면 나의 이런 활동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의 활동도 측정할 수 있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이 물건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는 그 배터리를 만들 때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사 배터리가 있으면은 A 배터리는 100g, 200g, B 배터리는 200g, C 배터리는 300g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차이를 보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성능이라면은 어떤 배터리를 구매하려고 하겠습니까? 탄소 배출이 적은 배터리를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럼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 때 예전에는 가격대와 성능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면은 이 물건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적게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이 에너지를 석탄으로 주로 만든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써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물건을 만들 때부터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는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이 통상의 문제, 산업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당장 남아있는 이 10년 동안을 얼마만큼 더 줄일지를 얘기해보자 라고 논의가 붙기 시작했고, 기존의 각각의 나라들이 이만큼 우리 줄일 수 있어요 라고 목표를 잡았던 감축량, 이만큼 줄일게요 했던 감축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축량으로는 탄소 중립까지 가는데 정말 택도 없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자, 목표를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2배를 가까이 올려가지고 2030년까지 50에서 52%를 줄이겠다. 일본도 원래는 26% 줄이기로 돼 있었던 것을 20%를 더해가지고 46%를 줄이겠다. 이렇게 감축 목표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40%를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그 원인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있고, 그러면 이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져서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지 않게 만들려면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2030년까지는 우리가 2018년도에 배출하던 양에서 40%를 줄이는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관건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 10년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는 저는 세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는 재난의 강도, 특히 올해 2021년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자연재난, 기상재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피해 지역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면은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재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홍수가 났었고, 독일은 거의 뭐 500년 만에 홍수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산불과 슈퍼태풍, 그리고 텍사스의 한파까지 한꺼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면은 재난 시기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망을 갖출 것인가, 재난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2030년에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다 감축 목표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 감축 목표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별다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없었지만 점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아니 당신들 줄이기로 약속한 거 왜 안 지켰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묻고 따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기업들도 아까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기업 활동 자체의 거버넌스 자체가 아주 투명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ESG 경영,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CO2는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모든 물건이 돼서 그 물건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공개하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2018년도에 7억 2,8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자, 온실가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비료 사용량이라든지 가축 두수,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에서 배출하는 뭐 F가스류, 이런 것들은 다 인벤토리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표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활동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7억 2,800만 톤을 대기 중에 뿜어내거든요. 자, 이 숫자는 전 세계 배출량에 있어서 11번째로 많은 배출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어디일까요? 미국. 그 다음 3등이 인도. 이렇게 숫자, 4등이 러시아, 5등이
독일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거든요. 우리도 11번째로 많이 배출해요. 우리가 11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품목들이 철강, 우리나라의 이 포스코 같은 철강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석유화학, 정제, 그리고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산업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면서 또 이 최종 물건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자, 우리나라 배출량의 추이를 쭉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고 중간에 한번 살짝 꺾이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IMF 때 저희가 꺾였던 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파란색 영역인데요. 이 파란색은 바로 에너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우리 에너지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전기라든지 뭐 이동하고 난방하고 공장을 돌리고 모든 것이 에너지인데 기후 문제, 우리나라 특히 기후 문제는 에너지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요거는 0이라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상쇄시키는 부분입니다. 숲이에요, 숲. 숲이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요 숲이 건강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상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때 그냥 줄입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과 그리고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많이 배출하는지를 또 알아야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전력에서 37%가 나옵니다. 전력. 그러니까 전기 생산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를 만들 때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배출원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 화력 발전소가 됩니다. 그 다음이 산업 부분이고요. 그 다음 수송 우리 석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건물 냉난방 할 때 그리고 농축수산 폐기물이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7억 2,800만 톤이잖아요. 요게 2050년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서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야 돼요.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가는 경로에서 2030년은 7억 톤이 얼마나 돼야 되죠? 4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돼요. 3억 톤 정도로 줄여야 돼요. 뭔가 숫자가 많은 것 같긴 하죠. 지금 배출하는 양의 40%를 줄여야 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9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와 이거 만만치 않은 양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요거는 30년 정도 시간 안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는 일단 지금 7억 톤을 8천만 톤이나 1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7억 톤이 8천에서 1억 톤이면 몇 분의 몇인 거예요? 거의 7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억 톤을 1억 톤 수준으로 줄인다. 그리고 이 정도를 줄이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되죠. 석탄 발전소는 모두 폐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거. 또 건물 냉난방 비용 많이 들고 에너지 많이 쓰는데 건물 지을 때 유리 건물로 짓게 되면은 단열이 안 되니까 이제 유리 건물이 아니라 에너지 제로 건물을 짓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산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라든지 철강 분야에서도 연료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탈탄소화를 해야 합니다.
자, 이동할 때는 공공교통 늘리고 철도로 바꾸면서 또 차는 뭐로 바꿔야 되죠?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산림의 흡수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도 너무 숲을 베어버린다거나 이렇게 숲을 파괴하는 행위는 멈춰야 되고요.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육식보다는 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거. 최근에 우리나라 육식 소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이제 찾아가야겠죠. 계속해서 육식 위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식품 손실과 폐기물. 사실 우리 마트나 시장에 가면 식재료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식품들도 상당하거든요. 버려지는 식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자, 요거는 당장 9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9년 안에 전환 부분은 44%를 줄여야 됩니다. 전기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44%, 산업 부분은 15%, 수송 38, 건물 33, 농축수산 27, 폐기물 47%. 오, 각각의 영역별로 정말 많이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분야에서 여러분 47%를 줄인다라는 거는 요즘 다들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이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됐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폐기물 분야에서도 재활용, 재사용, 분리수거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배출하던 폐기물의 온실가스에서 47%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하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안 되겠죠.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생산 과정, 유통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폐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유통 과정에서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폐기물 하면은 우리는 생활 폐기물만 얘기하고 있는데 폐기물에는 지정 폐기물,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시스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기 생산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앞으로 9년 안에 전기를 만들 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4%를 줄여야 돼요. 전기 만들 때. 자, 전기 만들 때 이렇게 44%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죠. 자, 얼마 정도로 늘려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석탄 발전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이걸 절반으로 줄여야지 됩니다. 2030년에 22%로 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경남 지역은 석탄 발전소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지만 석탄 발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 충격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만 책임과 고통이 전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현재 6%인 재생에너지는 30%로 몇 배가 늘어나야 됩니까? 5배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지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가 비싸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재생가능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전기는 우리가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생산량과 소비량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낮에는 생산량이 엄청 많고 밤에는 훅 떨어지고 풍력은 또 바람이 불 때 전기를 만들고 그럼 이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걱정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어려운데 한국이 이거 30%까지 5배 늘어날 수 있겠어? 돈이 많이 들고 부지가 없고 갈등 해결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고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죠? 탄소 중립 2050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상황에 있어서는 어렵게 보이지만 2050년의 미래가 어떨지를 우리가 그려보고 그 사회로 가야 된다면은 2030년도 그 중간에 있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탄소 중립 사회는 화석 에너지 안 쓰는 사회잖아요. 석유, 석탄, 가스를 거의 안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30년 안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에너지는 필요해 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의 형태가 여러분 전기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이 석유로 달리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요즘 이제 전기버스도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트랙터도 전기 트랙터로 바뀌게 되고요. 바다에 이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경유로 달리고 있지만 이제 전기 어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했다 보니까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화석 에너지가 했던 것까지 전기로 바뀌는 거니까 전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를 또 생산할 때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는 또 빠집니다. 그럼 전기 뭐로 생산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결국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2050년도에 전 세계가 전기를 만들 때 전 세계 전기의 90%를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도에 약 60에서 70% 전기 만들 때 60에서 70%를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변동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스마트 전력망이라든지 분산 에너지라든지 또는 에너지 분권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에너지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민들이 받아서 쓰기만 했다면은 이제 곳곳에 자기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에너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친환경 전기를 지역에서 만들고 소비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발전 설비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 공급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수요 단위도 같이 반응을 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는 사용을 하고 전기가 적게 생산될 때는 소비량을 줄이고 이렇게 전력과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서 이 전력망을 똑똑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발전소, 저장 장치, 그리고 전력망을 스마트하게 운영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충전해서 달리기도 하지만 전력망에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망으로 연결돼서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과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도시에서도 에너지 소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도시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광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농촌에서도 이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화롭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긴 독일 모델이긴 한데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기가 올라가 있고 바이오가스는 대지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런 발전 설비들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갈등을 잘 풀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가 저는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주면 우리가 그냥 받아서 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발전소들이 주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석탄 발전소라든지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향이 큰 곳이었고 발전소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좀 짐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핵폐기물도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되게 오염 물질도 적지만 다만 멀리서 생산되는 전기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들의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 또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는 과정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또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또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 분야에서 또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죠.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는 석탄 발전이라든지 또는 내연기관 부품 생산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충격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춰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녹색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참여 소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이 참여 소득을 보장한다라든지 또는 보편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기반을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배출량 줄어드는 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대책들이 갖춰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기후 재난에 맞서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분야,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도 탄소 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교통과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적응은 우리 건강 분야는 적응이 또 중요하죠. 기후위기 시대에 이 재난이 많이 발생할 때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적응 대책이 필요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경남에 꼭 필요합니다. 경남에 석탄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화석 에너지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기반한 산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로 이 영향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또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게 먹거리, 식량 문제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순환 경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는 자기가 온도가 서서히 오르다 보니까 위기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문제를 인식하고 뛰쳐나오는 인식하는 개구리. 그리고 이 개구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구리가 되어야 되고요. 요거는 우리 건강 분야에서는 적응하는 개구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강도가 강해져서 폭염 시에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록적인 폭우, 폭염, 겨울철의 이상 고온이라든지 한파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량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 폭염은 많은 분들이 이 폭염을 바로 막 이 사람이 다치거나 이렇게 이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2018년도에 폭염은 굉장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높았고, 또 조기 사망률 같은 경우도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여러 폭염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는 매개충으로 인한 전염병의 증가라든지 또는 기온 상승에 의해서 알레르기 같은 것들, 그래서 기후변화 자체가 인간의 건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또 이런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주거의 환경이 열악한 곳은 폭염과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또 한여름 폭염 속에서 노동하는 건설 노동자라든지 배달 노동자들은 열사병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후 위기가 이 많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건강과 사람들의 생명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망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다가 건강 대책을 집어넣어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는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4월 달에 건강도시협의회가 4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첫 번째는 이 도시 환경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색교통,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보존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보건 인력의 기후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건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같이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도 지금 보건소에서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강도시협의회에서도 기후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숙제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우리 40% 줄일 수 있겠어요? 라고 줄일 수 있냐 없냐를 묻기 전에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면 우리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고요. 또 재생 가능 에너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2050년도에 이제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기술이나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좋은데요. 그거 하려면은 사람도 뽑아야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더 큰 충격과 피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 중립 사회입니다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녹지도 많고 자동차는 잘 안 보이고 지붕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고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2050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 심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 설정을 했다면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된 한국 사회는 우리 경상남도는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어떤 모습일까? 살고 싶은 진주시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는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방향을 정한 것 같고 막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50년, 2030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들은 소감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질문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강의 잘 들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저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된다고 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태양광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당장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많은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데 당장 저희가 하나하나 실천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당연히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탄소 중립하면 아무래도 얼마 전에 나왔던 그린 뉴딜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국형 그린 뉴딜과 유럽형 혹은 다른 나라의 그린 뉴딜 이 환경 정책이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있어서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좋은 질문입니다. 유럽의 그린딜은 유럽은 교토의정서 때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왔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제도적 차원에서 좀 안정화된 상황에서 또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영향받는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대책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재 한국의 그린 뉴딜은 주로 3가지 영역입니다. 에너지, 건물, 수송.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아직 준비가 미흡해서 이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경남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전환의 과정,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 충격받는 사람들을 잘 함께 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춰야지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안전망 없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저는 정의로운 전환 분야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국가는 물론 우리 개개인 모두가 노력해서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면서 TV 특강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